여러분 혹시 피낭시에 어원 알아요? 피낭시에 어느 나라 말이게요? 금괴 같잖아요. 주머니에 넣기가 좋대. 근데 말하면서 넣기긴 한다. 보관하기가 편해가지고 19세기에 프랑스 그 증권거래소 근처에 금융가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파이낸시어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게 자본가, 뭐 자산가, 뭐 금융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상당히 이코노미에 어울리는 간식이네요.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나.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오늘은 저만큼이나 음식이랑 경제에 진심인 손님 한 분을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경제학도 시절에 비록 전공 과목은 CD를 받고 울어도 이분의 책을 열심히 읽었던 그런 또 기억이 있기도 하거든요. 바로 소아스 런던대 교수이자 경제학자, 그리고 이번에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신간을 또 출간하신 장하준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하준입니다. 요번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이 한 8년 만에 나왔죠. 뭐 제 책이 경제학 책 치고는 재밌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근데 이번 책은 좀 더 재밌게 썼어요. 뭐 음식 얘기를 통해서 경제학 얘기를 풀어나가는 책인데, 어떤 책인지는 이제 좀 들어보세요. 네. 오늘 책 이야기도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사실 책 읽으면서 쩝쩝 박사의 냄새가 난다고 느꼈어요. 그 교수님 책에는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식품이 마늘이잖아요. 사실 한국인의 삶에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럼요. 아니, 마늘 정도가 아니라 단군 신화가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긴 그렇죠. 그냥 우리 민족 자체가 마늘을 먹고 시작을 해서. 그래서 뜬금없는 질문인데, 영국에서도 많이 마늘 소비량 좀 되시는 편인가요? 아니, 원래 영국은 마늘을 먹는 거를 최소한 무례한 행동, 그래요? 좀 나쁘게 보면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보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요 책을 쓰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뭐 영국은 아예 뭐 그런 통계가 있지도 않고, 마늘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 프랑스가 1년에 마늘 소비량이 이게 이제 1년에 200g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태리도 600g인데 우리나라는 1년에 마늘 소비량이 1인당 7.5kg입니다. 마늘 몬스터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마늘 소비량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우리가 마늘 많이 먹는 것도 모르고, 그렇죠, 냄새가 모르죠. 나는 것도 모르고, 그런다는 비유를 경제학도 좀 다양해져야 된다라는 비유로 쓰셨는데, 그거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여쭤볼게요. 주류 경제학만 알았을 때의 단점, 왜 좀 비유를 해주셨어요? 경제학이 원래 파가 굉장히 많았어요. 큰 경제학파들이 이렇게 좀 세분하면 한 20개쯤 됩니다. 굉장히 경제학의 종류가 많은데, 지난 한 30여 년 동안 한 학파가 이제 완전히 권력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이라고 해가지고, 신고전파. 시장 실패보다도 더 나쁜 게 정부의 실패다. 그러니까 끼지 말아요. 시장이 잘못돼도 정부가 들어와서 고치려고 하면 더 나빠지니까 아예 개입을 안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게 주류가 됐거든요. 신고전파 경제학이 득세를 하게 되면서 생긴 게 뭐냐면은, 그 하나가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사각지대가 생기고 질문을 던져야 될 것도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은 게, 저희 세대도 그러니까 자본주의 퀴즈다라고 좀 자주 그렇죠. 하기도 하고, 애초에 이미 신자유주의나 이런 것들이 보편화된 상태에서 그럼요. 나고 자라서 그런지 그냥 경제를 배웠다, 경제를 안다라고 하면 그냥 다 이게 원래 경제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도 어떤 게 그렇다는 거지? 어떤 게 그 주류 경제학의 영향을 받은 장면들일까 좀 그렇죠. 궁금해요. 이게 모든 거를 시장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시장의 시각으로 보고 가치 판단도 시장 가격이 그거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 경제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걸 모든 분야에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모든 분야에 적용을 할 뿐 아니라 적용을 안 하는 분야가 많죠. 그리고 이제 그게 시장을 통해 가지고 모든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믿는 경제학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경제라고 하면 일단 수요 공급 곡선 그럼요.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 시장은 1원 1표지 1인 1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원하면 그거는 가치가 높은 거고, 돈 없는 사람이 원하면 가치가 낮은 거예요. 결국은 돈이 그 사회의 자원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더 한 가지만 더 할 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학파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개인의 책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 구조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은
뭐 전혀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자꾸 이렇게 부차적인 게 되고, 특히 이제 그 신자유주의 분파는 밀튼 프리드만의 제일 유명한 책이 선택의 자유 아니에요. 선택. 그러다 보니까 개인 결국은 사회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개인의 책임이 되는 거고, 바로 그런 사고가 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잘못되면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누가 잘 되면 저 사람이 뛰어나서 그런 거고. 물론 개인의 책임이 없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있죠. 개인이 차이도 있죠. 차이도 있고 책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지금 너무 그 개인주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게 있다는 걸 보질 못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게 갇혀있는 그 머릿속에 감옥이 많아요. 근데 신고전학파가 분명히 살다 보면 내가 고민하는 부분은 설명이 안 되는데 이전 세대도 분명히 겪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주류가 됐는지도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해하셔야 될 게, 경제학이라는 게 중세 유럽의 신학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론이 돼버려가지고 너무나 거기에 걸린 게 많기 때문에, 그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비판 자체를 이렇게 수용을 잘 안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이렇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학파가 꼭 더 좋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 학파가 그렇게 득세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고가 시장주의적, 그 다음에 체제 수능적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맨날 경제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맨날 금리 얘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학창 시절에 재밌게 읽었던 사다리 걷어차기, 그 사다리 걷어차기는 이제 선진국들이 자기들이 성장할 때 썼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도상국이 이제 와서 쓰려니까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면 안 돼라고 한다는 의미로 쓰셨던 책이었는데, 지금 요즘에 보면 뭐 전 국민이 다 그냥 페드 금리 정책 결정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온 경제가 다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달러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의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야라는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걷어찰 필요도 없어요. 아예 사다리가 없는 겁니다, 이거. 사다리가 없는 미국만이 쓸 수 있는 정책이 바로 그냥 자기들 필요하면 달러 찍어내는 건데. 소위 헬리콥터 마냥. 그럼요. 뭐 한국은행도 쫓아가긴 쫓아가야겠지만, 아니 자기네 그 경제 하자고 이렇게 돈 찍어내놓고 또 이렇게 급하게 또 회수하고, 그러니까요. 너무 치사하다는 생각이 아니 드는 거예요. 정말 서럽죠,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달러를 못 찍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결국 그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규제 완화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거기는 물론 거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많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돈 찍어내면 되는 나라가 있고, 그런 수단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그 97년 소위 IMF 사태처럼 험한 꼴을 보는 거죠. 뭐 요즘 보면 거의 뭐 미국이 혼자 살자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보세요. 처음 생겼을 때부터 미국은 원래 그렇게 자국 중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나라예요. 실용주의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저는 보고 놀라운 건 없는데, 그걸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더 놀라운 거죠.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사실 한 2, 3년 동안에 한국에서는 2030 세대가 진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다른 나라도 그랬나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뭐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이 조금 정보가 많이 들어온 나라들은 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영국의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도 그랬었나요? 우리나라 같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소위 이제 경제에 관심이 있다는 게 뭐 재테크인데,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젊은이들이 그런데 관심을 극도로 보이는 게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한국이 상당히 사회적 이동성이 높은 나라였는데 이게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젊은이들 생각에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올라갈 방법은 없다. 그러면 결국 뭐냐? 도박을 해보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겠고. 그걸 저희는 가즈아라고 많이 했어요. 그럼요. 개천에서 난 그럼요. 용이라고 개천에서 난 용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 이동성이 확 줄어드니까 그게 글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영국은 뭐 한국보다도 사회적 이동성이 뭐 낮으면 낮았지 뭐 높지는 않은 나라인데, 거기는 그게 워낙 오래돼왔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거고, 한국은 불과 자기 부모 세대까지만 해도 그런 사회적 이동성이 높았는데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이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서 복지국가가 너무 발전이 안 돼가지고 GDP 대비 복지 지출이
우리나라가 OECD에서 꼴찌에서 둘째입니다. 멕시코 다음으로. 근데 멕시코는 사실 OECD에 들어가 있을 나라가 아니죠. 국민소득 우리나라 3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OECD에서 제일 복지국가가 작은 나라인데 복지가 그렇게 작다 보니까 인생에서 뭔가 한번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라도 만들어 놔야, 안 그러면은 그럭저럭 괜찮은 직장 다니다가 그 기생충에 나오는 아버지들 같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다는 거죠. 아니 실제로 한 20, 30대인데 벌써 연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뭐 퇴직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참 어려운 게 당장 이제 저희 컨텐츠 봐주시는 분들만 생각해도 이번에 꼭 챙겨야 될 뭐 청년 정책 뭐 이런 것들 이제 관심 있게 보신단 말이죠. 근데 그 외에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들,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맞나, 어떤 경제학이 맞나, 이런 것들은 참 흥미를 갖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예, 아니 근데 첫째로 그런 재테크를 잘하기 위해서도 다른 걸 알아야 돼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그걸 이제 꾸려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탕발림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뭐가 문제가 있고, 예? 어떤 식으로 이게 도전을 받고 있고, 그런 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투자도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그 부를 위해서도 다른 경제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다른 나라 젊은이들이 뭐 네덜란드, 독일 젊은이들이 안 해도 되는 연금 걱정을 20대부터 해야 되느냐. 그거를 바꾸려면 경제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바꿔주나요?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바꿔주는 거고, 그걸 요구를 하려면 경제의 다른 모델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 복지 안 한다고 하지만 GDP 대비 복지 지출이 18%, 19% 이래요. 우리나라는 11%? 우리나라 훨씬 큽니다. OECD 평균이 20%. 근데 우리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것조차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삶이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다들 뭐 재테크 뭐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러다 또 망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그리고 진짜로 나중에 슬프게 살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OECD 최고. 왜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가지고 뭐 좀 잘못돼도 가족들이 도와줬고, 경제가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한번 실직하고 이래도 어떻게 다시 취직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경제도 저성장이지, 가족 제도 다 해체됐지. 그러니까 이제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복지밖에 없어요. 국민이 가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 의미에서 가족이라는 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해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해체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해체됐어요.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려면 국민들이 그걸 알고 소리를 내야 그게 바꿔지지.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럼요. 거잖아요. 경제라는 게 우리 생활의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이 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 우리가 진짜 뭘 먹고 얼마나 일을 하고 뭐 병이 걸렸다던가 늙었다던가 이런 때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만, 경제는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 잘못하면은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주객이 전도되기가 쉬운 거죠. 예, 우리가 왜 이 경제를 이렇게 중요시 하는가. 인간이 경제의 도구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임의 룰이 원래 이러니까 네가 적응해야지라는 건데, 사실 역사적으로 되짚어 보면 그래,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그렇죠. 고민을 하다가 그럼, 뭐 신고전학과도 나온 거고, 그럼요. 시장도 연구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언제든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의 룰을 바꿔야 돼요. 현실이 괴롭고 뭐 너무 힘들고 하면은 물론 적응을 어느 정도는 해야죠. 그걸 완전히 무시하면은 뭐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예. 동시에 계속해서 이 틀이 잘못돼 있다, 바꾸자 얘기를 해야 돼요. 덴마크 뭐 이런 나라 뭐 한 거의 국민소득의 뭐 28% 뭐 이렇게 복지 지출하는데, 맨 처음에 20세기 초에 덴마크가 처음으로 복지제도 도입했을 때 GDP 대비 복지 지출이 1%였어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이 경제 성장을 그렇게 이뤘고, 그러니까 재테크에 온 국민이 그렇게 몰두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자. 예, 재테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온 국민이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불필요한 세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또 뭐 막 인터넷에서 설전을 벌이거나 토론을 하게 되면 원래 시장 경제가 그런 건데 그게 싫으면은 그냥 뭐 여기서 도태되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도 또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기득권자들의 협박인데 그거를 바로 바꿀 수 있는 게 민주주의고 사회적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안 바뀌고 그렇게 했을 때만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있으니까 이게 정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200년 전에 미국에서 노예제도 없애자고 하면 제일 잘 봐줘서 비현실적인 사람 They're my property. You say that with pride. I say it as fact. 재산을 그래서 몰수하라는 개인의 얘기. 재산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쓰는 게 뭐 조금 사회를 좀 좋은 방향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한테 도움이 되면 해서 쓴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뭐 꼭 어떻게 해라 이런 거보다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세상도 가능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이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거를 뚫고 나가서 바꿔서 우리나라를 진짜 또 다른 단계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경제학 직강을 듣고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혹시 요거 좀 어려웠다 아니면 요거 좀 더 궁금하다 싶은 거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또 제가 공부해서 이코노미 콘텐츠로 계속 더 만들어 보면 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 이코노미 시간에 돌아올게요.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나가 습관이 됩니다.